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 서울아사병원의 남기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사 이슈 시간에 최근에 저희 그 병원에서 관련된 언론에 홍보된 내용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지난 11월 지지난주죠. 스텐트를 빌려 시술했던 병원 이제 세계 톱으로 하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게재가 된 기사가 있었고, 또 지지난달 2달 전에 심방세동이 있는 관상동맥 환자 이렇게 치료했더니 문제가 56% 감소했다 하는 중앙일보에 실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직접 관여하는 그런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과학이긴 하지만 이제 전공이 틀립니다. 저는 이제 부정맥을 전공하고 있고, 언론에 나온 내용은 스텐트를 하는 그 관상동맥 팀에서 나온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분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마침 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학회여가지고 다들 여유가 없어서 바빠서 아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쪽 내용을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내용은 저희 과에서 이쪽 관상동맥 팀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실렸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스텐트를 빌려서 시술했던 병원 이제 세계 톱으로,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심혈관 스텐트 세계 1위 아산병원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미국 심혈관 연구재단 CRF라고 하죠. 최근 주최한 심장 중재 국제학술대회 TCT라고 합니다. 그 약자가 이제 트랜스캐테터 카디오베스큘러 테라퓨틱스라고 해서 전 세계 그 심장 혈관 내지 이 카테터를 통해서 심장 시술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제일 큰 학회입니다. 보시면 한 세계 100개국에서 1만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가전 전자제품 학회 있죠? 그 CES인가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CES 그쪽 전자 분야에서 CES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큰 학회입니다. 매년 미국에서 열리고 있고, 아마 올해가 35회인가 36회로 상당히 오래된 권위 있는 그런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매해 이제 초록들을 내고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각 센터들의 어떤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쭉 해봤더니 저희 병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글로벌 탑 10도 아니고 퍼스트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미국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이나 메이오 클리닉, 또 클리블랜드 클리닉, 그런 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점수를 얻어서 굉장한 그 영광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사가 실린 게 있습니다. 뭐 많이들 다 아시겠지만 스텐트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심장 모형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그 심장에 혈관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피가 잘 통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동맥경화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쪽을 넓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하다는 가느다란 줄을 이 그물망을 짜부러뜨려서 혈관을 통해서 쭉 그 좁아진 혈관에 집어넣고 풍선을 이용해서 벌리면은
그 그물망이 이 혈관에 딱 붙어서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심장 혈관이 좁아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스텐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스텐트를 이용한 치료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병원에 선정이 됐다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인데, 뭐 뭐든지 뭐 등수 매기고 순위 정하는 게 사실은 뭐 부질없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꼭 순위가 앞섰다고 해서 더 진짜 우수한 기관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고 수도 있고 또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국내 그 심장 병을 치료하는 의료의 수준이, 특히 심장혈관 분야 수준이 전 세계 유수 병원들과 나란히 경쟁할 정도로 우수한 그런 반열에 들어가 있다 하는 점은 뭐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1등을 했느니 누가 10등 했느니 이런 건 사실은 뭐 큰 뭐 의미를 우리 그 중재팀에서도 뭐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뭐 거기에 뭐 큰 그거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에 여러 가지 병원들이 다 이런 순위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국내 그 치료 수준이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특히 그 저희 그 병원에서 몇 가지 그 이런 치료 분야에 있어서 뭐 전 세계를 또는 아시아를 그 리드해가는 분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강조를 해서 말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그 좌주간부 스텐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좌주간부의 스텐트를 시술을 해서 이걸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시술을 해서 어떤 국제 표준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1997년에 지금은 이제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이제 박승정 교수님이 처음에 시도를 해서 발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좌주간부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심장 혈관이 이렇게 가지가 딱 이렇게 쳐 있는데 나무로 치면 제일 밑둥치, 그러니까 심장 혈관 이 동맥 대동맥에서 심장 관상동맥이 나오는 제일 그 기시부, 여기 동그랗게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심장 혈관이 시작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나무로 치면 제일 밑둥치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놓은 부분, 이 중간이나 이런 잔가지가 좁아져 있어서 거기에 스텐트를 하는 거는 사실 치료할 때 사실 큰 부담이 없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되더라도 심장 손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좌주간부, 레프트 메인이라는 그런 부위는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하다가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다시 뭐 재협착이 와서 막힌다든지 시술 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혈관이 파열이 온다든지 어떤 혈전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은 심장 전체가 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과서에는 저 좌주간부는 무조건 수술해라. 그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으로 나온 그 프린시플이, 좌주간부는 심장내과에서 건드리지 말고 무조건 외과로 보내서 외과 수술해라.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 특히 그 박순정 교수님이 주관을 해서 저쪽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자. 당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크레이지한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이거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예전 그 회장님이 늘 하던 말씀이 당신 이거 해봤어. 뭐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느낌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주간부에 스텐트 넣는 걸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지 이제 성공한 것뿐 아니라 그런 환자들을 많이 모아서 과연 이게 이렇게 스텐트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만큼 같은 그런
효과를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한 사람들하고 전통적으로 하던 그 수술하던 환자들하고 이걸 비교를 해서 해보니까 뭐 사망률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이런 것들이 스텐트를 하나 수술 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스텐트를 혈관을 통해서 해도 그 결과가 그 아웃감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제 중요한 이런 자료를 이 뉴잉글랜드 저널이라는 그 신뢰성이 제일 높은 그런 저널에 발표를 해서 이런 시술을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해냈을 뿐더러 이런 자료를 구축을 해서 하나의 그 근거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 심장의 교과서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예전에는 좌주관부 시술은 무조건 수술해라 하는 거에서 이제는 스텐트를 해도 된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바뀌었고,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이 수술하게 되면은 이 가슴을 열어야 되고 또 수술 직후에 어떤 마취 관련된 그런 합병증이라든지 폐렴, 욕창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옵션이 생겼어요. 이게 스텐트를 하거나 수술하거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단점은 이 스텐트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협착이 조금 더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시작은 조금 편하긴 하나 이런 수술 마취에 따른 어떤 위험성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제 나중에 다소 한 재협착이 좀 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뭐 아주 고령이어서 수술 위험성이 높다든지 또는 혈관 질환이 많다든지 그런 이제 환자의 어떤 그 팩터들을 고려를 해서 수술이 위험한 분들은 수술 대신 이런 스텐트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혈관이 좀 다소 그 스텐트만 가지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좀 복잡하고 다혈관 질환이다 하면은 또 수술을 먼저 고려할 수 있겠고, 그런 환자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큰 업적이죠. 그리고 저희 병원 그 관상동맥 중재팀의 또 두 번째 어떤 그 업적이라고 할까요? 요거 이제 세계 최초로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히 선두로 리딩하는 그런 분야인데, 탭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요건 혈관은 아니고 판막인데, 그 판막이 예전에는 이렇게 고령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판막이 많이 이렇게 좁아지고 퇴행성 변화가 와서 심하게 좁아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막 80세, 90세 넘어가니까 이 판막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칼슘이 참 침착이 되고, 그러면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판막이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칼슘이 쌓이면서 판막이라는 게 이렇게 널찍이 열려가지고 피가 앞으로 가고 또 다시 또 역류하지 않도록 닫혀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잘 열리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가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굳은 판막을 띄어 도려내고 새로운 인공 판막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표준적인 치료였는데, 이거를 그 혈관 스텐트 하듯이 또 똑같이 이 그물망을 짜부러뜨려서 풍선에 얹어가지고 이쪽 판막에다 집어넣어서 판막을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풍선을 또 벌려서 그 판막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어려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수술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런 수술을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옆에서 보기에 참 걱정스러웠는데, 굉장히 그 환자들도 많고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많고 또 되게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수술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혈관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생겼다는 것이 오늘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희소식이죠. 그래서 이런 시술을 많이 해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뭐 거의 탑에 그 숫자로 봐서나 아니면 시술 성공률이나 이런 그 진료의 질에 있어서는 아주 선두로 앞서 있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혈관 시술 또는 타피 시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임상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잘 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아주 유수의 모든 연구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신뢰성 있는 뉴잉글랜드 저널에 총 9회 논문을 저희 그 교실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세 가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내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유사한 일을 찾기 어려운 그런 귀중한 그런 열매이자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나온 그런 그 기사 내용은 이런 저희 병원의 이런 심혈관 중재, 저희 심장내과가 이렇게 몇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혈관을 주로 치료하는 혈관 중재팀이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부정맥 팀이 있고, 또 심초음파 판막 질환을 보는 심초음파 파트가 있고, 심부전을 보는 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요 사진에 보시는 분들이 이제 중재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그런 큰 학회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업적을 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심방세동이 있는 관상동맥 질환에서 이렇게 치료했더니 문제가 감소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저희 부정맥 환자에서 치료에 대해서 저희 그 부정맥 팀하고 또 협심증 관상동맥 팀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유럽에서 있었던 심장학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를 했고 저하고 또 중재팀의 박도우 교수, 또 부정맥의 조민수 교수, 또 중재팀의 강도윤 네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국내에서 한 18개 병원이 공동으로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연구한 내용이고 그 결과는 약을 쓸 때 약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해서 쓰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환자분들의 그 예후에 아웃컴에 더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주로 보는 질환 중에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그런 심방이 심장의 그 위쪽, 심장의 위하고 아래 크게 두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위쪽 방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부정맥이라고 하죠. 천천히 뛰면서 피를 짜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게 되면은 이 심장이 수축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도로 심장에 펌프질을 해야 심장에 피 돌기가 잘 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은 헛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요게 위쪽이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해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심방 쪽에서 헛일을만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심장이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식으로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심장의 위쪽 부분에 요 그림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그 작은 혈전들이 핏덩어리가 잘 생겨서 고인물이 썩듯이 심장도 움직임이 멈추면은 피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굳은 피가 생겼다가 그 굳은 피가 이렇게 우연찮게 떨어져서 혈관을 타고 올라가면은 뇌의 동맥을 막아서 뇌경색이 생기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그 목이나 뇌 쪽에서 있는 혈관에서 동맥경화 그 혈전 같은 게 생겨서 떨어지면은 작은 혈관이 막혀서 그 뇌경색으로 인한 그 후유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 아래쪽 심장에서 떨어진 혈전은
비교적 큰 혈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혈전이 올라가서 막으면은 이 뇌에 큰 혈관을 막기 때문에 그 뇌경색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냥 작은 혈관을 막는 그런 경우보다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혈전은 되게 막 반신불수가 생긴다든지 뭐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뇌경색으로 인한 그 후유장애가 굉장히 크고 막심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에 뇌경색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굉장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런 그 심방세동 가진 환자들의 상당수가 심장의 그 관상동맥,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텐트를 한다고 그랬죠. 그 스텐트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질환이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고 동시에 이 심방세동 부정맥이 같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질환이 동시에 한 환자에서 공존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약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스피린 혹은 또 클로피도그렐이라는 그런 그 혈소판에 작용하는 그런 약제를 써야 또 효과적으로 그 혈전 예방이 되고, 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의 혈전 예방은 뭐 와파린이라든지 요즘에 노악이라는 그런 새로운 약제가 신약이 나와서 그 와파린을 다 대체했는데 그런 혈액 응고약을 써야 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이 각각의 치료 약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은 응고약, 또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들은 항혈소판 제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약제를 써야 치료가 제대로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이 공존하는 환자들은 각각의 약제를 다 써야만, 왜냐하면 각각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써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심근경색이 생겼다든지 그 스텐트를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상처 부위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 약제들을 복합적으로 쓰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시술을 하거나 심근경색이 있은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통 한 6개월 내지 1년으로 잡습니다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안정이 된 환자들도 계속 그렇게 약을 많이 복합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의학계에서 잘 밝혀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이 두 가지 다른 치료법을 약을 좀 줄여서 쓰는 그런 군하고 또 약을 복합적으로 쓰는 군들을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그 안정 상태에 접어든 분들은 약을 복합적으로 쓰지 않고 단순하게 쓰는 것이 더 오히려 출혈을 예방을 많이 해서 어떤 임상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다,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학계에 이제 발표를 해서 또 뉴잉글랜드 저널이라는 좀 그 권위 있는 그런 잡지에 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협심증 심근경색에서는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플라빅스라는 약이 필요하고,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에서는 부정맥에서는 항응고제 이를 약제를 달리 써야 되는데,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중복해서 두 가지 약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뭐 같이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게 이 그래프가 이제 출혈에 대한 데이터인데, 약제를 하나 쓰는 경우랑 두 개 쓰는 경우랑 세 개 쓰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약제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 될수록 출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요 출혈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위중한 출혈에서 뭐 뇌출혈이 생겼다든지 뭐 척수에 출혈이 생겼다든지 또 위장관 출혈인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수혈을 뭐 2개, 3개 이상 해야 된다든지 그런 굉장히 심각한 출혈이
보면 세 가지 약제를 쓰게 되면 뭐 20%, 25%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전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전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그 출혈 약제가 이렇게 중복 투여됨으로 인해서 출혈이 되는 것도 못지않은 또 부작용도 중요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런 그 혈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약제 투여로 인한 출혈 발생과 또 약제 투여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허혈 예방, 이 두 가지의 그 목표가 잘 이 밸런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약제 투여로 인한 그 혈전 예방은 잘 되면서 제일 아이디얼하게는 이 출혈 부작용이 제일 적은 게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약제를 투여해서 혈전이 생기는 건 막지만은 부차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과하게 쓰면은 출혈이 많이 생기고, 약을 너무 적게 쓰면은 혈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간을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어떤 최적의 약제 치료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을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은 이런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환자분들을 두 군으로 나눠서 약을 한 가지만 단순하게 쓰는 그런 군하고 약을 복합적으로 쓰는 군을 비교했더니 허혈성,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렇게 혈전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들하고, 그리고 또 출혈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들, 그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봤더니 이런 단순하게 한 가지 약제만 쓰는 경우가 이 두 가지 약제를 복합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발생했다 하는 그런 점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걸 이제 따로따로 떼봤더니 이제 허혈성 문제는 두 가지 치료군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한 가지만 줄여서 써더라도 이런 그 혈전이 더 많이 생기진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쓰게 되면 출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출혈과 허혈성 그런 이벤트를 합쳐서 본다면은 이런 그 출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합해진 그런 이벤트는 약을 복합적으로 두 가지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약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한 가지로만 통일해도 그 효과는 비슷하면서 어떤 출혈성 부작용은 대폭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한 내용의 의의랄까요? 결론이랄까?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서는 약을 다 중복으로 쓰는 것이 맞는데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서 안정 상태에 접어드는 그런 분들에서는 항효소판제와 항우고를 복합적으로 같이 겸해서 처방하는 것보다는 항우고제 하나로 단순화하는 것이 출혈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출혈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많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해도 어떤 실제 치료를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잘 아무 근거가 없는데 당신 하나만 써도 괜찮겠어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특히 이제 스텐트를 해서 넣는 그런 그 협심증 관상동맥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저 스텐트를 넣는데 이게 아스피린을 안 쓰면 그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잘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우리 약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출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떤 급성기가 지나면은 이 뇌혈전증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도 계속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증가하고. 그런데 이제 심장 혈관에 관한 이벤트는 초창기에 스텐트를 넣었을 때만 첫 몇 달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굉장히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0.1, 0.3% 정도, 굉장히 1000에 하나, 1000에 3명 그 정도의 확률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심혈관에 쓰이는 그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라는 약은 이 안정기에 접어서는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뇌혈전증을 막는 약만 단독으로 써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한 직후에는 여러 가지 약제, 심지어는 3가지 약제를 쓰고 또 2가지 약제로 이렇게 줄여서 나가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지만은 적어도 6개월 내지 12개월이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든 환자에서는 항응고제, 노악이라고 그러죠. 하나만 써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항응고제 단독만 써도 좋겠다 하는 이게 잘 안 먹힌 것이 데이터가 없어서 실제로는 항혈소 환자만 쓰는 분들도 있고 복합제로 쓰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현재 그 치료하는 프랙티스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약만 써도 안 되겠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써도 안 되겠고 이 항응고제 하나만 써서 출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치료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게 그 요즘 현대의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근거 기반 의학입니다. 영어로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강조가 되냐면은 이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 약이 최종 목표까지 좋겠다, 결과가 좋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뇨약을 쓰면은 이 당뇨약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당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뇌졸중, 심근경색이 많이 증가하는데 당뇨약을 써서 혈당을 떨구면은 그 약이 과연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또는 사망률까지 같이 줄일 수 있는가? 그게 늘 이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뇨약을 썼더니 혈당이 떨어졌다. 그거까지만 보면은 그 약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환자들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장기간 동안 관찰해서 사망률하고 심근경색, 뇌경색이 생기는 그런 비율을 봐서 그게 진짜로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지만 그게 진짜 그 약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상상으로 이게 좋아지면 이것까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약들을 개발하고 실제 환자 진료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그 중간 단계는 좋아지는데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예를 보면은 이렇게 심한 부정맥이 생기는데 심한 부정맥이 생기기 전에 약한 부정맥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써서 이렇게 약한 부정맥을 억제하면은 이렇게 심한 부정맥이 생기는 것도 이 심한 부정맥이 생기면 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망률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약제를 투여했는데 그 약제를 투여하면은 이 약한 부정맥이 많이 줄어요. 당장은 눈앞에서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쭉 그런 환자분들을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그 약제를 써서 약한 부정맥은 없어지는데 실제 사망률은 되레 더 느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중간 단계 결과만 갖고 어떤 최종 결과를 예측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부질없는 짓인가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의학은 모든 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정말 이 치료, 이 약, 이 시술 이런 것들 적용했을 때 눈으로 봐서는 혈관도 뻥 뚫려서 좋고 혈당도 뚝 떨어져서 좋고 그렇지만은 그게 진짜로 진정한 그런 우리가 원하는 목표 있죠. 사망률 줄이고 심근경색 줄이고 뇌경색 줄이는 그런 목표까지 다 도달하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의사들의 어떤 그 궁금증이 풀린다고 할까요? 그 약에 대한 치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근거 중심 의학이 많이 근거가 없으면 이제 치료법으로서 인정을 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결과가 이런 그 근거를 또 말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의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의미가 든다면 요즘 이 폴리파마시라고 다중약제, 다약제 복용이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뭐 약제를 질환들이 많으니까 뭐 혈압약에, 당뇨약에, 고지혈약에, 뭐 협심증약에, 뭐 뇌 기억력 장애약에 해서 한 40개 넘는 약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약들은 약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간을 나쁘게 한다든지, 뭐 출혈을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혈압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다약제 복용에 따른 그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특히 노현내과에서는 이렇게 약물 조화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약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단순화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약제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이런 해당 과에 좀 가셔가지고 약을 조금 정리해야 해서 부작용을 좀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두 가지 최근에 소개된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바라고 그 사이에 좀 몇 가지 그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스민이라는 분이 91년도 다카야수 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 유지됐다가 복부 동맥. 이거는 제가 너무 제 전공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조금 제가 아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게 유전적으로 생기고 혈관 자체가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석회화도 잘 생기고 또 혈관 자체가 이게 부풀기 때문에 자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혈관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동맥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총체적인 그런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송파리님이 1년 전 조영수를 해서 약물 투여 변이어 검사까지 음성이 왔는데 요즘에 흉통이 있습니다. 아마 혈관이 다 깨끗한 분인 것 같아서 아마 그럴 경우에는 대개는 그 위장 식도 역류라든지 그런 이 가슴에 있는 뼈나 연골에서 오는 그런 정형외과적인 문제로 통증이 제일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장이 저렇게 다 괜찮으면 소화 제산제를 좀 써보시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타님은 저는 소혈관 질환 열공성 뇌경색 환자입니다. 이제 10개월이 됐는데 플라빅스 스타틴 위장약을 쓰고 있다. 보통 뇌경색 환자들이 약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위장약은 왜 같이 처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런 플라빅스라는 그런 약들이 아스피린보다는 이런 출혈 위험성이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소화기 출혈이 많기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장약을 같이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위장약은 뭐 본인이 꼭 원치 않는다면은 탈이 안 난다면 끊어도 괜찮을 텐데 뭐 안심하게는 뭐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어흥님은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는지. 뭐 부정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은 부정맥의 상당수는 한 80, 90% 이상은 대개는 어떤 이로 인해서 어떤 나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심한 그게 아니시면 뭐 조금 더 좀 두고 보셔도 되겠고, 요즘에는 그런 심전도 개인이 찍을 수 있는 심전도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봐서 어떤 부정맥이 나오는지를 봐서 혹시 이제 연세가 드셨으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항응고제를 쓰면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온 개인 휴대 심전도를 하나 구입해서 써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행복한 인생님은 부정맥 치료 중인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됩니다. 이게 뭐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저 심장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심장에 큰 질환이 없다고 하고 뭐 협심증, 뭐 판막 질환, 심부전 이런 질환이 없으면은 뭐 운동은 크게 제한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심장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격렬한 운동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 제한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마 그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질문은 이게 다 나온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금은 많이 경과돼서 더 추가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